자, 우리 오늘은 소설의 인물이 제시될 때 또는 사건이 제시될 때 인물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각각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직접 제시 방법을 쓰네 간접 제시 방법을 쓰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직접 제시는 뭐냐면 성격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착해, 얘가 나빠. 이거를 장면, 행동이나 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기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분석적 제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하여 그러니까 오해 없이 독자에게 서술자의 의도 자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착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착한 일을 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냥 착해라고 한번 말하면 되는 거니까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해서 서술 시간을 절약하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직접 설명하다 보면 착하다는 게 뭔데? 라고 구체적인 행동이 안 보여주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서술자가 다 말해줘 버리니까 읽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장점, 단점에 해당하는 것들도 선지로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이해해 두시고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면 고전 소설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직접 제시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간접 제시는요. 인물의 모습, 행위를 이제 묘사해요. 그래서 인물의 중요한 거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건도 그냥 싸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싸우는 그 대사와 행동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보여주기 방식 또는 연극의 극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극적 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하여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하면서 장면을 이해할 수 있고 극적인 효과를 이 극적인 효과 할 때 이 극은 연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극이 그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직접 그 장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극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기가 힘들다는 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말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독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쓰이는 경우는요. 현대소설에 많이 쓰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관찰자 시점에 간접 제시가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여러분이 좋을 건 뭐냐면 서술자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서술자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죠. 똑같은 행동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했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했어.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예시가 잘 들어져 있는데요. 무거운 도자기를 들고 가. 내 짱구가 달려와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도와줬어. 그러다가 도자기가 깨져 버렸어. 자, 근데 내가 원래 짱구를 너무 좋아했었어. 그러면 어떻게? 서술자인 내가 짱구를 좋게 생각했으면 짱구는 정말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 깨졌지만 좋은 의도에서 그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짱구를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말하는 사람이 짱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 항상 문제야. 누가 시켰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겠다고 해서 일을 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가 이 인물을 어떻게 보는지 서술자가 인물을 제시하는 태도를 잘 살피는 것도 여러분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술자의 태도가 작품의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제대로 파악하시면 우리 작품의 주제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잘 파악하는 것들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이제 또 계속 작품들이 나오죠. 자,
김유정의 만무방 검정고시 기출됐던 작품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응칠이가 나와요. 그쵸? 응칠이가 나오고 동생 응호가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는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 밑줄 친 부분. 그는 여러 곳 물 마신 이만치 어지간치 속이 튄 건달이었다. 자, 인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의 어떤 그 상황, 행동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는 이런 인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직접 제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무방 내용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 자, 응칠이하고 응호하고 있었는데, 자, 응호가 동생이죠. 응호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죠. 그런데 응호 밭에 그 도둑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응칠이가 잡죠. 근데 그 도둑이 누구였다? 응호였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 이거 타작을 하고 이제 지주한테 뭐 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한테 오는 게 오히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식민지 경제 체제에서 그 농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김유정의 만무방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당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좀 폭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문구의 관촌수필 나왔죠? 자, 밑줄 친 부분 가지고 보면 공손하기가 목조가 다름없었지만 근엄하되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라는 경칭을 받았던 건너다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직접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관촌수필도 여러분 한번 내용 보고 가시고요. 자, 그다음 화랑의 후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밑줄 친 부분만 가지고 볼게요. 자,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조롱으로 황진사 부르게 되니 그러나 황진사 자신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싸하게 여겨 이쯤와서는 아주 뽐내고 진사 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자, 요거 보면은 요거 어때요? 지금 서술자가 다 알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대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요게 간접지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염상석의 3대. 자,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 아주 나오기 좋은 작품이에요. 자, 염상석의 3대에서는 이 조부가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판단 되실 거예요. 가문을 중시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가부장적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X예요. 내용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요 지문이 여기 나오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요 지문들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머리의 개념을 견고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